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3번에 걸쳐서 유교,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단점이 한국에서 지금 복합적으로 그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한국이 지금 어수선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해결 방법은 없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현주소, 저는 두 시대와 늘 비교를 합니다. 우리의 현주소가 구한말 분열시대. 구한말 엄청나게 복잡했죠. 우리가 일제 강제 병합을 당하기 이전 분열시대, 우리 국민들의 분열시대. 그리고 해방 공간에서 분열시대. 찬탁, 반탁으로 나뉘고 또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이 혼란한 그런 시대와 지금이 바로 유사하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한말이나 해방 공간에서는 어떤 지식 수준이나 정보 유입 정도가 아주 미미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IT 기술이 발달하고 최신 여러 가지 이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한말이나 해방 공간 시대와 똑같은 그런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잘못됐는가? 우린 깊이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이데올로기에 모순이 있었다. 말씀드린 유교, 민족주의, 민주주의, 이 세 가지 주축이 되는 이데올로기에 그 나쁜 점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리드해 나가고 유도해 나가는 집단 지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어떤 사회적 포용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건 정신문화의 일종이죠.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타협하고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는 없었다. 물론 유교, 민족주의, 민주주의에 다 그런 좋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은 묵과하고 나쁜 점만 우리가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 또 하나,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자본이 없고 인구 밀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시대 발전에 따라가는 국민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 발전에 뒤처지는 국민 철학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분야, 어떤 인문학의 어떤 우리 철학을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필요하다. 제 나름대로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봅니다. 우선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대통령이 하야하면은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이런 걸 계속 악순환을 계속 해왔죠. 이거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모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하든지 어떤 단임제를 수정하든지 이 대통령제 자체에 우리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너무 대통령제에 힘이 많이 쏠려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의원내각제. 그런 면에서 뭐 의원내각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장하는 게 아니고 대응 방법 중에 하나로 의원내각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시스템이 되든 간에 삼권 분립 제도는 철저하게 해제해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 이번에 우리가 지금 삼권 분립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언론기관의 난립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일본의 언론기관과 한국의 언론기관의 숫자와 비교를 해드렸는데 한국은 일본 언론기관보다 훨씬 더 인구에 비해서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론기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종사해가지고 국가적인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 한국 사회의 어떤 양국과 타협에 불과하다. 또 정권을 잡으면 보복 정치가 시작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걸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정권을 잡으려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또 양당제,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제도적인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또 하나, 사회적 대응 방법입니다. 저는 정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다. 물론 관심이 많은 건 좋은데 정치에서 자기가 진영에 속하면 안 된다. 자기는 중립이면서 모든 정치 현안마다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도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그때그때 현명하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죠.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선별하는 능력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책 읽는 사람 없죠. 지금 전철에서 책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럽이나 일본에 가도 전철에서 책 읽고 신문 보는 사람 많아요.
우리 한국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책 읽고 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복합적인 사고방식을 서서히 못한다는 겁니다. SNS만 보면 복합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나와도 흔들립니다. 가짜뉴스 선별 능력은 바로 그 나라의 민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 선별 능력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어떤 언론 매체에 대해서 엄격한 심판을 해줘야 돼요. 누가 잘못해도 재판이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회제도. 요거는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언론 매체가 있고 또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국은. 그런 사람들이 엄격한 심사제도가 없으면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얘기로 우리들은 그럼 뭘 할 수 있는가? 정치 중립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물론 무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치에 관심 있으면 반드시 정치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들어가지 말고 진영에 들어가지 말고 중립을 지킨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퇴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짜 뉴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우병 가지고 우리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멍송송 많았죠. 그 다음에 사드 배치해가지고 우리 성주 참외가 사먹지 말자는 그런 또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또 천성산 도룡뇽 2년 8개월 동안 계속 재판을 하면서 습지에 도룡뇽이 살지 못한다고 해서 고속도로가 늦게 됐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우리. 세월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조작을 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우리가 가짜뉴스에 시달렸습니까? 이 가짜뉴스 퇴치 능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중립지대의 중요성을 저는 정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치 중립지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극화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 중립지대가 최소한의 양극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징검다리가 약하면 안 되죠. 징검다리가 강해야지 양극화가 줄어들고 우리 사회의 양보와 타협이 있어요.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집단지성들의 편향성입니다. 교수, 전문인 단체에서 어떤 시국 발표하고 그때그때 자기 의견을 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집단지성이 그때그때 어떤 걸 타내면 안 됩니다. 집단지성은 중도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양보와 타협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어떤 정신문화를 순환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편향 뉴스와 극단 유튜브입니다. 편향 뉴스는 알죠, 여러분들. 어느 방송국이나 어느 신문사는 어떻게 편향됐다고. 이 편향 뉴스가 결국 이 양극화를 부채지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 편향 뉴스를 전부 다 또 유튜브로 다시 해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향 뉴스하고 유튜브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유튜브를 하면은 요즘 이제 알고리즘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유튜브만 계속 자기한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그쪽으로만 양극화만 계속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매보니까 이런 편향 뉴스나 극단 유튜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반 유권자들보다 훨씬 더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념 차이가 훨씬 더 많고. 왜? 단지 그런 것만 봄으로써 계속 일상생활화되는 거죠. 극단 유튜버 편향 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만약에 그게 해당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유튜브는 삼가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하다. 왜? 시청자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진실을 70% 얘기하고 가짜를 30% 섞어가지고 유혹을 한다. 보통 극단 유튜브가 다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이 70%인데 가짜를 30% 섞으면 이게 애매하죠. 대부분 선동적이다. 선동적.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는 신이 된 것 같이 모든 걸 판단한다. 그럴 자격이 있는가? 또 하나 정보 소스를 비익한다. 왜? 정보 소스를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하면 다 밝히는 거죠. 극단 유튜브의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다른 데하고 차별화돼서 많이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재정적 후원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적 후원단체가 없는 유튜브도 있지만 그런 유튜브는 극단적인 언어를,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조회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절대 과오를 사과하지 않습니다. 유튜버들이. 그 유튜버의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가장 또 이제 쉽게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력다운 경력이 없는 유튜버는
바로 여러분들 그만두시는 게 낫습니다. 왜? 어떤 그 사람이 교수 출신이다. 회사 임원을 하면서 제대로 된 회사를 경영을 했다. 정부 고위 관리로서 경험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서 유튜브를 하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명예도 있거니와 그 사람들의 경험, 그동안의 노하우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쉽게 어떤 사람을 자극하는 그런 유튜브를 안 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력이 없는 사람이 말만 잘하고 자극적인 언어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게 바로 극단 유튜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제도적인 거나 우리 사회적 어떤 일반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도나 사회적 대응 방법이 쉽게 성숙화되고 선진화되지 않습니다. 남미의 패론주의 늘 기억하죠. 필리핀의 마르코스. 미국 헌법과 똑같은 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론주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중영합주의죠.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특히.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왜? 일반 시민들의 민도가 거의 따라가지 못합니다. 미국을 따라가지 못해요. 남미나 필리핀이나. 그러니까 민주적인 제도를 해도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죠. 문제는 중요한 건 문제는 국민들이 그 정도로 민도가 따라야 돼요. 지금 우리는 민도가 상당히 높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민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는 이런 우리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 그걸 지금 우리가 제대로 겪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술은 발달하고 정신은 피폐해 있는 그런 상태죠. 20세기 전반은 우리가 식민지 지배로 정체성이 혼란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분단 체제로 또 우리가 사회주의를 한쪽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갖고 있음으로써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구분이 애매해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문화가 굉장히 약한 편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 특히 이제 강대국에 쌓여있는 약소국으로서는 어떤 강력한 어떤 철학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정도 철학이 없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 위기라는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경제로서 선진국에 들어간 사람은 선진 문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문학이 지금 부족하다. 한국의 인문학, 정신문화라고도 보는데 우리 인문학에 있어서 우리가 20세기에 우리가 안주해 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지금 헤집고 다니는데 인문학은 지금 20세기에 안주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선진국 롱런을 하려면 우리의 어떤 정신문화의 종합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적 개선, 뭐 법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건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 분위기를 양보의 분위기로 전환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모두 다 나서야 된다. 모두 다 기본적인 소양을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소양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다. 21세기 한국 철학이 정말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롱런을 해야 되죠. 37,000불인데 내년에도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틀림없이 2024년이 우리나라 선진국 1인당 국민소득의 최고의 해가 돼버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4번에 걸쳐서 왜 우리가 이런 분열주의 습성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물론 쉽게 이렇게 고쳐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제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